장희빈, 본명은 장옥정. 그녀는 1659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은 인동장씨로 아버지 장형은 역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신부는 중인으로서 미천하지는 않았지만 권력과는 거리가 먼 계층이었습니다. 장옥정은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용모와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한양 사람들 사이에 장씨 집안의 딸이 절세 미인으로 자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장옥정의 정확한 입궁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숙종실록에 머리를 닦기 전 입궁했다고 기록된 바 어린 시절부터 궁녀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대왕 데뷔전에서 자이대비 조씨를 모셨고 자이대비는 옥정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1680년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뒤 장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지만 같은 해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에 의해 그녀는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출궁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683년 숙종이 두질에 걸려 위독해지자 명성왕후는 치성을 들이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명성왕후의 3년상이 끝난 1685년 장옥정의 재입궁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후궁 간택령과 맞물려 그녀는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출궁과 재입궁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임금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숙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곧 후궁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은 그녀에게 날개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운명의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의 정비는 명문 민씨 가문의 여인 인현왕후 민씨였습니다. 그녀는 고결하고 신중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사대부 사회에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오랫동안 후사를 낳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옥정은 치명적인 무기를 쥐게 됩니다. 1688년 그녀가 왕의 아들 훗날의 경종을 낳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곧바로 정치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적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정비의 소생이 아니더라도 아들을 낳은 후궁은 곧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왕통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은 격렬히 분열했습니다. 서인은 왕비가 아직 젊으니 후사가 있을 수 있다며 장옥정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는데 반대했습니다. 반면 남인은 왕통 안정을 이유로 윤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종의 선택은 장옥정을 향했습니다. 그는 윤을 원자로 삼으며 서인을 내쫓았습니다. 이 결정은 곧 1689년 기사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사왕국은 조선 정치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몰락하고 남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광주로 궁에서 쫓겨났고 장옥정은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이미 수많은 원한을 샀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명분론 속에서 후궁 출신이 정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대부 사회에 거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옥정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5년 뒤인 1694년 갑술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인 세력이 권력을 되찾고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 복위시켰고 장옥정은 다시 후궁, 즉 희빈의 지위로 강등되었습니다. 사랑과 권력의 파도는 무자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왕으로 군림하던 그녀는 다시 후궁의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인현왕후의 복위는 장옥정에게 단순한 좌천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팎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궁궐 안팎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장옥정은 여전히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점은 그녀를 보호해주는 방패이자 동시에 더 큰 표적이 되게 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왕비 자리는 잃었지만 세자가 존재하는 한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그 때문에 조정의 당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 시기 숙종의 처신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장옥정을 다시 내리면서도 세자의 지위만큼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랑은 버릴 수 있었지만 왕통은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훗날 장옥정의 몰락과 화려한 장래라는 아이러니로 이어집니다. 숙종은 한편으로 그녀를 죽이는 결단을 내리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자의 어머니로서 극진히 예우합니다.
1701년 음력 8월 14일, 인현왕후 민씨는 오랜 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은 곧 국상에 들어갔고 궁궐 전체가 애도의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애도의 울음소리와 함께 불온한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왕후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저주가 있었던 것이다. 인현왕후의 오라비 민진후와 민진원은 숙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왕후께서 병세가 심히 이상하다 하시며 반드시 빌미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빌미란 곧 누군가의 음험한 주술을 의미했습니다. 그 의심의 화살은 곧 장희빈을 향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거처인 취선당 서쪽에는 신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당이란 신령을 모시는 작은 제단으로 무당이 굿을 벌이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그 신당이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였습니다. 장희빈 측은 항변했습니다. 1699년 세자 윤이 두창에 걸렸을 때 그의 쾌유를 빌기 위해 마련한 것일 뿐입니다. 병은 나았지만 무당이 신당을 없애면 도리어 화가 닥친다 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인현왕후가 사망하자 이 해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숙빈 최 씨가 결정적 고변을 했습니다. 희빈이 신당을 세우고 왕후를 저주했습니다. 이 발언은 숙종의 귀에 직접 들어갔고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유교적 국가에서 무속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왕비를 저주했다는 혐의는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였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을 둘러싼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장희빈은 순식간에 요부로 낙인 찍혔습니다. 숙종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희빈의 오라비 장희재가 가장 먼저 화살을 맞았습니다. 제주 유배지에서 처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사건에 연루된 궁인과 무당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무녀 오래와 태자방의 궁인들이 끌려와 압수령 같은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백들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기에 신빙성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사료를 보면 당시 장희빈의 측근들은 일관되게 세자의 쾌유를 위한 굿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이 이어지자 왕후의 죽음을 빌었다는 증언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조사의 편파성과 증거 부족은 오늘날까지도 학계에서 논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이 장희빈의 주술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적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을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심판으로 삼았습니다. 1701년 10월 8일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진을 명했습니다. 이는 한 인간의 삶에 내린 최종 선고였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사료와 야사에서 다르게 전해집니다.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는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10월 8일 장씨에게 자진을 명했다. 10월 10일 장씨가 이미 자진했음을 공표했다. 즉 공식 기록은 그녀가 스스로 독약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널리 읽힌 인현왕후정 수문록 같은 기록은 훨씬 드라마틱합니다. 거기서는 장희빈이 사약을 거부하며 세자와 함께 죽게 해달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왕은 진노하며 궁녀들에게 억지로 입을 벌리고 독약을 들이켰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죽자마자 시신이 썩어 악취가 진동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20세기 영화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약을 거부하다 억지로 마시는 장희빈의 장면은 사실 야사와 문학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학계 다수는 숙종이 자진을 명했고 장희빈은 형식상 자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사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즉 그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른 강제적 죽음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녀의 나이 43세, 권력의 정점에서 중전이 되었던 여인이 불과 몇 년 만에 독약 한 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희빈의 최후는 단순히 한 여인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권과 당쟁 구조가 빚어낸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숙종은 한때 장옥정을 사랑했지만 결국 그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숙종이 그녀를 죽이면서도
아들 세자의 지위는 끝까지 지켰다는 점입니다. 만약 세자까지 흔들었다면 조정은 내전에 가까운 혼란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숙종은 모친의 죄와 세자의 정통성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사건 직후 중대한 제도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바로 후궁은 왕비로 승격할 수 없다는 금지령이었습니다. 이는 장희빈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한 조치였습니다. 왕의 사랑이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영원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 유는 세자로 남았습니다. 훗날 경종으로 즉위한 그는 어머니의 비극과 함께 왕위에 올랐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숙종은 장희빈이 자진했음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내려진 명령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역 죄인으로 단죄한 여인에게 역대 후궁 중 전무후무한 장례 예우를 내린 것입니다. 먼저 세자 윤과 세자 빈이 직접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후궁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조는 원칙적으로 세자가 서모의 죽음을 위해서는 짧은 심화복만 입는다고 규정했지만 숙종은 이를 뒤집어 3년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비의 죽음에 맞먹는 예우였습니다. 장례 절차 또한 파격적이었습니다. 장례는 궁에서 직접 주관되었고 종친부 일품의 예로 치러졌습니다. 보통 후궁의 장례는 친정이나 황관 집안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장희빈은 왕실이 직접 나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묘지는 왕실 종친과 고위 관리들이 나서서 길지를 찾았고 경기도 양주 인장리에 묻었습니다. 장례 형식 또한 특이했습니다. 일반 후궁은 3개월장이 원칙이었지만 장희빈의 장례는 4개월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는 왕과 왕후의 5개월장과 단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전날 세자가 직접 영전에 나와 곡을 하며 만공례를 올렸습니다. 즉 숙종은 그녀를 대역죄인으로 처단했지만 동시에 세자의 생모로서 왕비에 준하는 장례 예우를 베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이 모순된 처우는 숙종이 얼마나 냉혹하면서도 계산된 정치적 선택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숙종의 파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17년 한 관리가 장희빈의 묘가 혈이 좋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병석에서도 직접 묘지를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1718년 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관을 불러 전국의 명당을 답사하게 했고 결국 1919년 광주 진해촌으로 옮겼습니다. 이장마저 궁에서 주관하고 다시 종친부 일품의 예로 단장했습니다. 죽은 후 20년 가까이 지나서도 그녀의 무덤은 왕실이 관리했습니다. 이는 대역죄인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습니다. 숙종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세자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석합니다. 1720년 세자윤이 즉위하여 경종이 되자 장희빈의 사후 문제는 다시 정치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경종은 모친을 왕비로 추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론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절충안으로 옥산 부대빈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는 왕비는 아니지만 대원군에 준하는 존호였습니다. 경종은 끝내 어머니를 왕비로 추존하지 못했습니다. 1724년 그가 갑작스레 죽자 전국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의 세산이 열렸고 장희빈은 다시 대역죄인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노론은 장희빈을 인현왕후를 배출시킨 원흉으로 규정하며 그녀의 명예회복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임서와 같은 정치적 참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장희빈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조선 정치의 분열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중이 기억하는 장희빈은 대개 드라마 속 이미지입니다. 요부로서 권모술수를 부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며 결국 사약을 들이켜 죽는 여인. 그러나 정사 기록은 훨씬 건조합니다. 숙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자진이라는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사약을 거부하며 발악했다는 묘사, 시신이 썩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후대 야사와 소설의 각색입니다. 반대로 정사가 말해주는 진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숙종은 그녀를 죽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전례 없는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는 감정적 모순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장희빈을 처단함으로써 왕실 도덕과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자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장례는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후궁의 왕비 승격을 금지하는 제도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결국 숙종은 사랑의 배신자가 아니라 왕권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사랑과 감정을 버렸지만 국가와 왕통을 지켰습니다. 장희빈은 비극의 희생양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조선 정치가 얼마나 내곡했는지를 증언합니다. 오늘날 서울흥 대빈묘에 자리한 그녀의 무덤은 오랜 세월 동안 왜소한 위치에 놓여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당인 칠궁 대빈궁은 지금도 원형 기둥과 왕후격의 양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한때 왕비였음을 그리고 세자의 어머니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희빈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의 장래와 논란은 한 개인의 드라마가 아니라 조선 정치사에 압축된 초상이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죽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살려야 했습니다. 죽음은 개인의 것이었지만 장래는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러니야말로 우리가 숙종은 왜 장희빈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매달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